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은퇴한 아주머니인 줄 알았던 한 어머니가 딸을 해치려 한 악독한 사위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는 처절하고도 치밀한 복수극입니다. 나의 아이디니리에다. 잠든 맹수를 깨운 새벽의 비명. 새벽 1시 정적을 깨고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60대의 어머니 박은숙 씨가 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나타난 것은 입가에 하얀 거품을 문 채 쓰러진 딸 서연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내려진 급성 중독이라는 진단서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결혼 생활 뒤에 숨겨진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음모를 폭로했습니다. 유능한 사업가이자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하던 사위 이진호는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만했습니다. 장모님 앞에서 슬픔에 잠긴 효자 노릇을 하며 속으로 웃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눈앞에 가냘픈 노모가 20년 전 법조계에서 증거의 여왕이라 불리며 모두를 벌덜 떨게 했던 전설적인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냥감을 기다리는 늑대인 줄 알았겠지만 정작 그가 깨운 것은 잠자고 있던 거대한 호랑이였습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살인함정과 노련한 베테랑 변호사의 대결. 가족과 배신, 그리고 복수를 향한 최후의 대결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은퇴한 어머니가 어떻게 다시 법복을 입고 사위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그 과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찻잔을 타고 하동 잭설차 특유의 은은한 향이 혀끝을 감돕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고요한 야경에서 시선을 거두어 30년 넘게 써온 자사오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퇴 후의 일상은 대개 이런 정적과 차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딸 서연이는 제 자부심이자 남편을 일찍 여의고 법조계라는 거친 정글에서 홀로 살아남아 키워낸 제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젊고 유능한 IT 기업가이자 서연이에게 그토록 다정했던 이진우에게 딸을 시집 보냈을 때 저는 비로소 어머니로서의 숙제를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려던 찰나벽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1시 방향에서 겹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어발겼습니다. 그것은 방문객의 예의, 바른 신호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현관으로 달려가 외시경을 보니 하얗게 질린 서연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서연이의 몸이 제 품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워진 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입계는 부자연스러운 하얀 거품이 맺혀 있었습니다. 흐릿해진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서연이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내뱉었습니다. 엄마, 진호 씨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의 고개는 힘없이 꺾였습니다. 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의 하얀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공기 중에는 절망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엄숙한 표정의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따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체내에서 고농도의 탈륨이 검출되었습니다. 급성 탈륨 중독입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약한 것입니다. 탈륨 중독? 평범한 어머니에게는 생소한 단어겠지만 30년 경력의 변호사에게 이 말은 단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가장 냉혈하고 잔혹한 계획살인. 무색무취의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 급성 질환으로 위장하기 가장 좋은 독극물입니다. 그때 다급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이진호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적당히 당황하고 슬픔에 젖은 얼굴. 그는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는요, 회의 때문에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둬서 이제야 연락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영의는 완벽했습니다. 누구라도 속아 넘어갈 만큼 절절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걱정이 가득 서린 그 잘생긴 얼굴을요. 그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의 말을 건넬 때 제 시선은 그의 값비싼 명품, 시계 아래, 손목 안쪽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더 할퀸 자국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긁힘이 아니라 극도의 고통 속에서 삶을 갈구하던 누군가가 마지막 힘을 다해 남긴 흔적 같았습니다. 그 순간 응급실의 소음과 의사의 한숨 사이에 위선적인 목소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 마음속 어머니라는 따뜻한 방은 잠기고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변호사라는 스위치가 서늘하게 켜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제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의 온기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꽃을 가꾸던 은퇴한 노인이 예전에는 법정에서 가장 냉철하고 집요했던 독종 변호사였다는 사실을요.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Cozy sci-fi nung Nam. 거미줄을 치는 노련한 사냥꾼. 병원 복도에서 이진호는 여전히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는 제가 지킬 테니 들어가서 좀 쉬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몸 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는 서연이의 가방과 건강보험 카드를 제 손에서 뺏으려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정한 척하지만 거절하기 힘든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아니다. 내 딸이니 내가 있겠다. 넌 회사 일이 바쁠 테니 가보거라. 제 목소리는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분했습니다. 이진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장모의 단호한 거절을 예상치 못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다시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상황에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혼자 할 수 있다고 했다.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의 눈을 꿰뚫었습니다. 진호야 서연이는 내 딸이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35년을 내가 돌봤어. 며칠 더 보는 거 어렵지 않다. 너는 그만 가봐. 마지막 세 마디에는 뼈가 박혀 있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잠시 공포가 스쳤습니다. 결국 그는 한숨을 내쉬며 물러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몸 잘 챙기시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오래된 연락처를 하나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 끝에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교수님,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초의 검사 나야 박은숙. 저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네. 자네의 전문적인 입장에서 묻지. 독살미수 사건에서 피해자가 증언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가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전화기 너머의 최 검사는 제가 로펌 시절 가르쳤던 수습생이었고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의 유능한 검사였습니다. 그는 2초간 침묵하더니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교수님, 냉정하게 제 말 들으십시오. 첫째, 모든 간접 증거를 보존하세요. 특히 피해자의 휴대폰, 컴퓨터, 개인 소지품은 절대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경찰에 도난이나 의료사고 같은 명목으로 신고해서 자연스럽게 CCTV를 확보하게 하되 아직 범인을 자극하지 마세요. 셋째, 가장 중요한 건 교수님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제 눈에서 망설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출근 시간에 맞춰 저는 서연이와 이진호가 사는 청담동의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비상용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쿠션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고 테이블에는 물기 한 점 없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간 집이라기엔 너무나 인위적인 깔끔함이었습니다. 이진호의 반탐지 의식은 강했습니다. 현장을 깨끗이 치웠겠지만 제가 내기를 거는 건 그가 남긴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서재로 직행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가르친 대로 모든 자료를 백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노트북 외에도 동기화된 아이패드가 하나 더 있었죠. 아이패드를 열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클라우드 드라이브를 뒤졌습니다. 최근 파일들은 업무 보고서와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휴지통을 뒤졌습니다. 3시간 전에 영구 삭제된 폴더 하나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료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진행 바가 움직이는 1초가 1세기처럼 느껴졌습니다. 5분 후 폴더가 복구되었습니다. 그것을 연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업무 서류가 아니라 입에 담기도 민망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진호가 젊고 화려한 여자와 호텔 레스토랑에서 찍은 친밀한 사진들. 심지어 서연이와의 신혼 침대에서 찍은 셀카까지 있었습니다. 사진의 날짜는 반년 전부터 어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십 개의 대화 캡처본이 있었습니다. 비키 자기야, 그 할망구 같은 마누라랑은 언제 이혼할 거야? 이진호 베이비, 서두르지 마. 이혼은 너무 싸게 먹혀. 그 여자가 죽어야 모든 게 우리 것이 되거든. 비키 아잉, 너무 나쁘다. 근데 그래서 더 좋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제 딸은 지난 반년 동안 이런 치밀한 거짓말과 배신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서연이는 무언가 눈치채냈지만 제게 말하지 못하고 언젠가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이 증거들을 몰래 모아두었을 것입니다. 폴더 가장 밑바닥에서 보험 계약 변경 신청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이의 생명보험금 20억 원. 지난달 수익자 이름이 저 박은숙에서 남편 이진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신청서의 서명은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휘갈겨 써져 있었습니다. 20억. 제 딸의 목숨값이 그에게는 고작 그 정도였습니다. 저는 모든 사진 대화 내용, 보험 서류를 암호화해 제 개인 해외 서버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의 흔적을 완벽히 지웠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딸은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범인은 다른 여자의 침대에서 돈방석에 앉을 꿈을 꾸고 있겠지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진호, 네가 원하는 돈은 단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해주마. 내가 준비한 건 이혼 서류가 아니라 공소장이다. 총구는 이미 조준되었고 반가소에는 내가 당긴다. 덫에 걸린 쥐?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이진호의 눈에 완벽하게 넋이 나간 늙은 노모로 보였습니다. 매일 병원을 찾아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친척들의 전화에는 울먹이며 난 아무것도 모른다 무섭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진호가 올 때면 더 의지하는 척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으며 부탁했습니다. 진호야, 이젠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서연이를 꼭 살려다오. 그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우월감과 가련해하는 기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서연이를 살리겠다며 가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심지어 저를 감시하기 위해 간병인을 붙여주더군요.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방심할수록 제 그물은 더 촘촘해질 테니까요.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친분이 있는 지인을 통해 서연이가 사는 아파트의 보안실에 연락했습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낙하물 사고로 차가 파손되었다는 핑계를 대고 지난 한 달간의 엘리베이터와 현관,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소장은 흔쾌히 수락했고 저는 수년간 협력해온 심부름센터 사장 이 씨에게 자료 확보를 맡겼습니다. 이틀 후 이 씨가 건네준 보고서와 편집된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진호는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했지만 3주 전부터 서연이가 요가 수업에 가는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마다 집에 들렀습니다. 영상 속 이진호는 항상 밀봉된 배달 가방을 들고 들어갔다가 1시간 뒤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방을 카메라 사각지대에 숨기려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포착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사건 전날 영상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들어갔던 이진호가 다시 나올 때 무언가 생각난 듯 멈춰 서서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 같은 것을 꺼내 복도 재활용 쓰레기통에 던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반복해서 보며 얼음 같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병에 든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탈륨이었습니다. 현대사회 어디에나 눈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간과한 것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저장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서연이의 가계부 앱에서 호텔 고급 제비집 보양식 주문 내역을 찾았습니다. 매주 2번 반년 동안 지속된 주문의 결제자는 이진호였습니다. 가장 비싼 보양식에 치명적인 독을 섞어준 다정한 남편이라니요. 증오를 누르고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병원을 찾은 이진호에게 초췌한 목굴로 말했습니다. 진호야, 며칠 전에 경찰에서 서연이 카드가 도용된 것 같다고 전화가 왔더라. 이것저것 묻는데 난 도통 모르겠어. 네가 잘 알 테니 너한테 물어보라고 했다. 그는 순간 긴장하며 경찰이 무엇을 물었는지 캐물었습니다. 글쎄, 기억이 안 나네? 서연이가 요즘 뭘 먹었는지 누굴 만났는지 묻길래 네가 다 챙겨주니 네가 제일 잘 안다고 했지. 그의 팽팽하던 어깨가 살짝 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튼 미소를 지으며 보이스피싱일 거예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가 돌아선 뒤 고개를 들자 제 눈빛에는 연민이라곤 없었습니다. 그래, 나 늙었다.
하지만 너 같은 송사리 하나 처리하기엔 충분한 머리는 남아있지. 그리고 꽃뱀의 배신과 판도리의 상자. 다음 카드는 그의 내연녀 비키 유리였습니다. 이진호를 무너뜨리려면 물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내부에서 입을 열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욕망과 탐욕으로 뭉친 그녀는 최고의 타깃이었습니다. 심부름 센터를 통해 유리에 대해 조사하니 그녀는 작은 홍보, 대행사의 대리였지만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 살고 이진호 회사 명의의 외제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물질의 눈먼 영혼은 공포 앞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법입니다. 저는 천박하게 회사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싸움터는 길거리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입니다. 낯선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리 씨 법무법인 린의 박은숙 변호사입니다. 귀사와 진행 중인 협력 안건과 관련해 법률적 확인이 필요하니 내일 오후 3시 신라호텔 라운지에서 뵙죠. 법무법인 린은 이진호 회사가 줄을 대고 싶어 하던 대형 로펌의 이름을 빌린 것이고 장소는 그녀의 허영심을 자극하기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정갈한 정장 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 저를 보고 유리는 당황했습니다. 변호사님 맞으신가요? 저는 미소 없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이진호로부터 받은 외제차 오피스텔 보증금 등 총 5억 원이 넘는 증여 목록이었습니다. 이건 유리 씨가 이진호에게 받은 증여 목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진호의 아내 서연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지금 딸의 이름으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과 더불어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이 돈 다 토해내야 한다는 소리예요. 유리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저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모르겠나요? 이 차는 회사 명의인이 업무상 횡령이고 오피스텔 월세는 회사 비자금이니 공금 유용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시한폭탄을 받은 거예요. 이진호가 구속되면 공범으로 같이 감옥에 갈 텐데 견딜 수 있겠어요. 형법상 살인죄의 공동정범 주범은 이진호고 당신은 종범입니다. 좋기 10년은 살겠군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진호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나요? 여기 서류 보세요. 지난주에 그가 사인한 100억 규모의 신탁 기금입니다. 수익자는 미국에 있는 그의 어머니예요. 당신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없죠. 신탁 기금은 지어낸 이야기였지만 탐욕스러운 여자에겐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했습니다. 보험금 받으면 같이 도망갈 줄 알았죠. 그는 혼자 갈 계획이었어요. 당신은 횡령과 살인 공모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남겨질 텐데 이진호가 당신을 기다려줄까요? 유리는 완전히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전 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를 지켜주고 싶나요? 제 물음에 그녀의 눈빛이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아니요. 그 인간 죽여버릴 거예요. 좋아요. 그럼 증명해봐요. 이진호가 당신과 연락할 때 쓴 대포폰이 있죠. 그걸 내놓으세요. 그 개목줄을 나한테 주면 내가 그걸 그놈 목에 감아줄 테니까.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폴더폰을 꺼내놓았습니다. 저 감형받을 수 있나요? 저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 대포폰은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독극물의 독성을 연구한 기록, 조금씩 나누어 먹여 병사처럼 위장하자는 계획 보험금을 받으면
어디로 튈지에 대한 추악한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이에 대한 애정은커녕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로 취급하는 그의 문장들에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모든 내용을 백업해 최검색에 넘겼습니다. 물증과 인증 자백까지 확보되었습니다. 최후의 방역 법정의 여왕. 하지만 이진호는 끝까지 추악했습니다. 검찰의 체포 직전 그는 법원에 성년 후견인 선임 및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서연이가 의식불명이라 판단 능력이 없으니 남편인 자신이 유일한 법적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서연이를 면회할 수도 없고 서연이 명의의 재산과 생사 결정권까지 그가 쥐게 됩니다. 제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리려는 독수 두셔우였습니다. 일주일 후 가사법정. 이진호는 초췌한 얼굴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인다는 저를 딸의 재산을 노리고 사위를 음해하는 탐욕스러운 장모로 몰아세웠습니다. 박은숙 씨는 전직 변호사로서의 지식을 이용해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아냥거림이 이어질 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지가 쌓여있던 검은색 법복을 입고 저는 더 이상 노모가 아닌 변호사 박은숙으로 서 있었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신청인 대리인은 누구십니까? 재판장님, 저는 사건 본인 서연이의 어머니이자 법정 대리인 박은숙 변호사입니다. 이진호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반년 전 제 딸이 직접 서명하고 공증까지 마친 임의후 견계약서입니다. 자신이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결정권을 어머니인 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민법상 임의후견은 법정후견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청구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진호 측 변호사가 서류를 가로채며 소리쳤습니다. 조작된 겁니다. 강압에 의한 거예요. 아니요, 제 딸이 이 계약을 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는 이진호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재산 탕진을 알게 된 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 이진호 씨가 오늘 여기 선 목적은 보호가 아니라 살인 은폐입니다. 법정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유리비키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유리는 이진호의 지시로 회사 돈을 빼돌린 사실보험금을 노리고 독사를 모의한 정황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로 그 대포폰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진호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지만 법정 경위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후견인 다툼이 아니라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즉시 검찰에 고발 조치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판사의 법봉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이진호의 모든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문을 나서자마자 최 검사와 형사들이 이진호를 체포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수갑이 채워진 차에 끌려가는 이진호는 저를 원망스럽게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호야, 넌 내가 변호사라는 걸 잊었겠지만 난 네가 엄마를 건드렸다는 걸 결코 잊지 않았다. 남겨진 사랑의 무게. 이진호는 살인미수와 횡령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리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제 딸 서연이는 여전히 병상에 있었습니다. 3달 후 기적처럼 서연이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탈륨의 독성은 신경계를 처참하게 망가뜨렸습니다. 서연이는 기억 대부분을 잃었고 지능과 운동 능력이 아이 수준으로 퇴행했습니다. 저는 모든 복귀 제안을 거절하고 딸의 재산을 신탁기금으로 묶어 평생의 치료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추억이 담긴 집을 팔아 경기도 가평의 조용한 산자락으로 이사했습니다. 제 일과는 법전 대신 요리책과 약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변론 기술 대신 마사지 법을 배웠고 소장을 쓰는 대신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며 딸에게 세상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서연이는 이진호를 잊었고 배신과 상처를 잊었습니다. 어쩌면 신이 내린 마지막 자비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휠체어에 앉은 서연이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서연이가 나비 한 마리를 가리키며 옹알거리듯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그 따뜻하지 않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이는 아이처럼 맑은 눈으로 저를 보며 서툴게 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딸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더 이상 잘 나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제 딸이 저를 필요로 하는 한 저는 영원히 그녀의 수호자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이전에 엄마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 변호사의 복수가 너무 가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딸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보시나요? 이 비극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랑과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서 법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